다 오셨으면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안전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그리고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11월 18일 오전에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온 시민단체와 의원들 그리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참사피해연대의 이상학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재피해자 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강효진님, 이용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송경용 신부님, 박내군 집행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4.16 연대의 김선우 사무처장님, 김지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슬기 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으로서 생명안전포럼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만들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이현희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사회적 참사와 산재 사고로 희생된 우리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간략히 묵념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러면은 참석해 주신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랜드 참사의 유가족이신 이상학 부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9개 단체의 강곡함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4.16 세월호 참사,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참사,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진 재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숭고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국민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외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도 참사, 2024년 아리셀 화재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만약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면 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원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와
삼보임대를 하며 진상규명을 절규해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 안전권 보장을 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2차, 3차 가해로부터 희생자와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의 치유 지원, 희생자의 추모와 공동체 회복 보장을 하며 안전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외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참사로 희생된 이들이 나의 가족이었다면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 제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이 재난참사로 희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법 제정을 미루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주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건설노동자 고 강대균님의 따님이신 강효진님의 말씀, 그리고 송경영 신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일하다 추락해 세상을 떠난 노동자 강대규의 딸 강효진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고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도, 안전 난간도,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습니다. 예방 가능했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의 감독 부재, 기업의 안전 무시, 그리고 시스템의 실패가 만든 사회적 참사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누군가에겐 너무나 평범한 하루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에겐 그날은 그저 삶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산업재해는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한국의 가장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사회적 참사이자 한 해의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어떤 재난보다 압도적으로 큰 사회적 재난, 인위재해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그저 개인과 기업 사이의 문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축소되며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재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알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스스로 나서 싸워야만 합니다. 내 가족의 죽음 이후, 죽음의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증거를 찾고 자료를 요구하고 수사기관과 기업을 상대해야 합니다. 슬픔에 잠기거나 내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우리는 피해자이자 조사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기약도 없이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없던 유가족들은 그 피해 유가족들을 도와 내 가족의 죽음의 이유라도 알 수 있게 도와준 것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아닌 같은 아픔을 먼저 겪은 또 다른 피해 유가족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 유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나 국가의 지원은 부재했고 치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은 다른 산재 유가족이
또 다른 산재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기부한 기금을 통해서 제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 가족의 죽음의 원인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은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생명은 기업의 이익보다 뒷전이란 사실과 사고가 발생하면 인정과 사과는커녕 노동자와 희생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책임자들의 행동과 대응,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된 안전과 예방으로 반복된 수많은 죽음, 그리고 이 사회의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규모만 다를 뿐 다른 참사들처럼 국가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국가가 막지 않은 죽음 앞에 서 있고 이런 죽음 앞에서 유가족은 여전히 싸우고 증명하고 버텨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국가가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구조,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참사는 사회 전반과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모와 재난, 비극으로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이 아닌 사회적 구조와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은 개별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구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 안에 산업재해와 피해자 유가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생명안전기본법은 개인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저 국가가 해야 했던 일을, 헌법이 명령한 의무를 이제라도 제대로 수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같은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죽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와 같은 유가족이 생겨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생명안전동행 송경용 신부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준비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 또 여러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법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해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이 국가의 책무, 가장 기본적 우선적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비극적 참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예방해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들과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보자 라고 한 것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가 지도자의 말씀과 단순히 어떤 동정으로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소위 사회적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한강버스에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시민 80명 이상을 태운 한강버스가 한강 가운데서 좌초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수심이 너무 낮아서 그랬다. 국민 80여 명을 태우고 한강을 운행하는 배가 수심 측정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건물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소위 생명에 대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저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한 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쌓인 날 이 여의도 주변에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제정이 안 되느냐, 이 법이 조금만 몇 달만 일찍 제정이 되었어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모든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상식을 가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여기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생명안전포럼 의원들과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용해인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의원 용혜인입니다. 최근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사 이후에 둘째 아이마저 이 정부 아래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바닥까지 무너졌었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프지만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2대 국회의 책무이자 다짐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안전사회를 건설하려는 구체적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최초로 상정됩니다.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이나 흘러서야 비로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당연한 한 걸음을 내딛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다림을 함께 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법안심사 소위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성실히 또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소위심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용관님, 그리고 국회를 대표해서 이현희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7월 15일 지하차도 참사로 14분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진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생명과 안전보호 책무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생명안전기본법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송환 상임위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에 재발의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드디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수많은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염원과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 실현의 삼중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입니다.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난, 안전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만약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심사되지 못해 본회의로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가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과 안전의 유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엄중히 밝히며 제 정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신속히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공청회 및 소위 법안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네, 이상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뇌물로 꽂았다는 통일교 비례위원 대체 누굽니까? 현재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민의힘 즉각 확인하여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 소속 교인을 포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가 신경 쓰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한학자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한 내용들입니다. 특검은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를 매개로 하여 수억 원의 현금 따발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통일교에서 김건희로 넘어간 그 종착점에 국회의원 금배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직접 묻겠습니다. 통일교에서 뇌물 받고 꽂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미 시중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현재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는 소문과 논란은 오직 국민의힘에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현재 비례대표 의원 중에 딱 김건희 라인, 김건희 목신자가 있다고 콕 집어 지목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왔습니다. 정교 유착에 더러운 뇌물로 꽂은 금배지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통일교 금배지부터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과로사 택배 노동자의 음주운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쿠팡, 인간입니까?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과로사로 사망한 제주 30대 쿠팡 노동자에게 대리점 측에서 음주운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모두 다 확인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소량의 알코올 성분도 감지하는 민감한 장비로도 당시 음주 감지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대리점 측의 단독 행패겠습니까?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고인의 죽음에 다시 한번 칼을 꽂겠다는 대리점 측과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다는 호소에 이 파렴치한들은 50시간 휴식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쉬어야 할 주말은 앞으로 63시간 휴식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렇게 비교해봐도 부친상을 당하고도 주말만큼도 쉬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진짜 사장 쿠팡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한동훈을 앞세우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앞세우고 대리점들을 앞세우면서 정작 당사자 쿠팡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 직접 나와서 고인과 유족들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과로사에 대한 진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강력히 명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골적인 관건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의 11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전원의 명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골적인 관건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지, 그러니까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기관을 억지로 동원해서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 선거 개입에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랜드 화재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정 어그로입니다. 이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빠른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백일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서울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김민석은 국무총리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입니까?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입니까? 2002년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이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던 청계천은 연간 2천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서울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오세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목소리를 돋우다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엉터리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데도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무대책 총리 탓에 국민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2번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과를 얻은 자가 총리라는 과분한 직분을 받았으면 겸허히 본직에 매진해도 모자랄 텐데 이런 총리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은 일제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 둘째, 선관위는 김민석 총리의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질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서울은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총리 개인의 정치 무대도 야망을 펼칠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밥만 맴돌고 있는 김민석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 1동.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이 구구의 개별수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이 구구의 개별수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민영 대변인을 막말 혐오 전담 대변인으로 삼을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해임하고 출당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인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발언 자체를 다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장애인과 당사자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되는 2차 가해 수준의 막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 당의 목소리를 국민께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 동료를 향한 인신공격이 국민의힘의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에게 고작 엄중 경고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장 대표는 박 대변인의 사표까지 반려하며 인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막말 전문가 장동혁 대표가 발탁한 인재 수준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동혁 체제의 막말 구구 연대 정치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먼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고 구구 세력과의 연대를 체제 전쟁으로 포장해 왔기 때문에 대변인이 장애인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도 인재라고 감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말살을 포함해 더 강한 차별을 주장하던 선동가 게벨스처럼 막말 혐오 전담 대변인으로 삼을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모든 당직에서 해임하고 출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구구의 게벨스를 길러내는 정치를 계속 선택한다면 끝내는 국민의 손으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의 통일교목 비례대표 약속, 국민의힘이 김건희 사당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을 통해 김건희가 건진법사 전성배를 창구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한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통일교 조직이 2022년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처음에는 권성동 의원을 이후에는 김기현 의원을 밀어달라는 조직적 지원 요청까지 오갔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검은 거래의 기원은 20대 대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명분으로 접근해 당시 사무총장이던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에서 시작해 당대표 선거 개입, 나아가 국회의원 공천 매각 매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슬은 김건희 비속농단 게이트라는 이름 외에는 달리 부를 수 없는 국기문란의 연속입니다. 김기현 의원 또한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그의 부인은 김건희에게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100만 원대 로저비비의 명품백을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예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권력거래의 실체를 스스로 인증한 검은 영수증에 가까운 물증입니다. 모든 메가매직의 중심에는 뇌물과 김건희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김건희 사단을 넘어 김건희 사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권과 당권 경쟁, 나아가 국정의 방향까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네트워크에 종속되었던 기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와 권성동, 김기현 의원은 더 이상 얄팍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정치 권력이 거대한 금력을 가진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구시대적 비선농단과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 의원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입니다. 정권 비판을 차단하려는 보복이며 강등되어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입니다. 정 장관은 내부 반발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 내부방에는 실명 반발이 잇따르고 검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기준 없는 항명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 요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입 다물라는 정치적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에서도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의 보복 인사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조직을 흔들고 결국 붕괴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검사 파면법, 변호사 개업 제한법까지 총동원해 검찰을 입법으로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처를 틈탄 예산 보복까지 등장했습니다.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예산을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라며 강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달 전 검사장급을 다른 직위로 임용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예고한 당사자도 법무부입니다. 그때는 보직 범위가 다르다더니 지금은 정권 비판한 검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해석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미 500억 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고 범죄자가 수백억 원을 그대로 가져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권력 남용입니다. 이제 정권의 손길은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뻗쳤습니다. 대법관 수임 제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이재명 정권에 불리했던 대법원 판단 이후 한꺼번에 쏟아진 조치들은 사법부 전체를 정권 편의대로 재편하려는 시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 길들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전모와 책임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로 새벽인력 시장 방문에 이어 종묘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 현장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 4차례나 서울시 현장을 찾아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총리 일정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일정표라는 말이 나와도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의 도시계획, 교통 예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영역입니다. 중앙정부는 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뿐 구체적 결정은 지방정부 몫입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매번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로 서울시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할 행정구역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방식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우려라면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총리는 현장에서 숨이 턱 막힌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진짜 이상하다, 이런 감정적 발언을 언론 카메라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언어는 국정을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는 언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김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도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시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을 헌법이 아니라 권력 눈치로 줄 세우는 공포 TF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길들이기와 서울시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모습은 공직사회와 지방정부 전체에 권력만 바라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총리 발언 이후 장관들과 부처가 연달아 서울시 결정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움직인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 캠프가 아닙니다. 서울시 행정을 향한 공세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그 에너지는 총리실이 아니라 선거 캠프에서 써야 합니다. 정말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라면 총리 딱지부터 떼고 정정당당히 시민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군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 표식 유실 문제를 들어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각종 정치적 논란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산적하고 시급한 각종 현안을 남북 이슈로 덮으려는 것은 민생과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며 우선순위가 전도된 처사입니다. 위기 때마다 북풍을 활용하려 했던 과거의 익숙하고도 구태의연한 패턴의 재현입니다. 진정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원한다면 공개적 회담 제안 외에도 물밑에서 남북 간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먼저 복원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고 군 통신선이 단절되는 등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불과 열흘 전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오늘은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3,800여 자의 장문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 부정, 핵도미노 현상 초래, 현실 대응적 조치 예고 등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회담을 제안하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순진한 착각입니다. 남북 대화는 일방적인 평화 제스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되고 현실적인 대북 전략 속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안정한 전국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산적한 정치적 현안과 민생 해결을 위한 해결책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맞습니다. 현대차 명예훼손 노동자 무죄 선고에 검찰은 묻지마 항소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오늘 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서 계신 김선영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장님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카마스터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카마스터들의 권익을 위해 김선영 지회장님은 2015년 9월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라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현대차는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대리점 대표가 김 지회장에게 노조 탈퇴와 퇴사를 요구하며 수시로 압박을 가했고 현대차는 해당 대리점에 부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노조 설립 반년도 되지 않은 2016년 1월 김 지회장은 대리점에서 해고당했고 소속 대리점마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어 김 지회장이 설립한 노조에 가입한 다른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들 소속 대리점도 폐업했고 다른 대리점으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김 지회장은 현대차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조합에 들어가고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현대차가 갑자기 그 노동자들을 전부 내보냈다라고 외치자 현대차는 허위를 적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지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1심 법원은 현대차가 비록 대리점 영업 사원들과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라며 또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현대차가 김 지회장이 소속된 대리점에 부정기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 처분을 했고 그 이외에 김 지회장 해고와 폐업을 단행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현대차가 돌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주들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했으며 조합원들이 가입한 대리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도 항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해 끝내 기소하여 법원으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기계적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여러 행태는 과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 사항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현대차의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현대차가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상당 기간 소송에 시달리게 하고 이러한 행태는 대기업답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검찰도 무분별한 기계적 항소 남발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명예가 훼손된 김선영 지회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대차와 검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 동지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김선영 지회장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 세운 노동자입니다. 900일이 넘도록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했고 마침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이뤄낸 노동자입니다. 불법 계엄도 막았습니다. 노조법 2, 3조도 개정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자본이 대리점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교섭에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이 걸림돌입니다. 현대차 자본이 김선영 지회장에 대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현대차 자본의 이의 제기를 받아서 보강수사 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노동자에게 무리한 기소도 모자라서 무죄 판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되려 항소로 답했습니다. 반면 대리점주들이 현대차 자본의 수많은 압박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연대지회가 부당노동 행위로 현대차 자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검찰의 선택적, 사용자 편향적 기소를 규탄합니다. 또한 현대차 자본에 요구합니다.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당사자 발언 듣겠습니다.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지회장 김선영 동지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한 사건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가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리점 대표들이 그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 대리점 대표들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시켜서 아니면 자기도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더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노동 상권을 보장하라 요구했는데 검찰은 그것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리점 대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가 시켜서 아니면 압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더니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상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원직 복지시켜라 요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그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폐업되고 고용승계가 거부되면서 모두 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보았듯이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우리는 노조를 만들고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수도 없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와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다 알고 있다시피 노조법 2, 3조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자동차 판매연대 제외하고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차가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재판 관련해서 금속노조 법률원 이혜인 변호사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혜인 변호사입니다. 처음 이 사건 공소장을 받았을 때 저희 변호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허위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다면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겠다는 우려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판매연대 노동조합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와 온갖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가 직접 겪은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현수막을 치고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통상적인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선영 지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라며 기소했고 심지어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무분별한 기소를 남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진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검찰은 허위라는 점도 지회장의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회장이 발언하고 기재한 사실이 허위인 점이 증명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차별을 개선하는 등 권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김선영 지회장의 행위는 노조 대표로서 그러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업무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현대차 자본의 입장에 기울여진 채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간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함을 표현한 행위까지 기소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직접 겪은 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체계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자 탄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된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정당하게 투쟁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기소될지 몰라 불안감 속에 있거나 이미 무리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희생과 불안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관련해서는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시도하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하기 위해 진보당 서울시당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발언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발언으로 박지선 진보당 강동 송파 위원장님,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최나영 진보당 노원 위원장이시자 노원 구의원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김용현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발언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 64만 5천 명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진보당 강동 송파 위원장 박지선입니다. 송파에는 총 10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10개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3인 선거구는 단 3곳입니다. 3인 선거구인 가 선거구는 7만 1,320명, 라 선거구는 8만 5,970명, 마 선거구는 7만 1,386명입니다. 그런데 2인 선거구 중 아 선거구 인구는 9만 8,944명으로 거의 10만에 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곳이라 2년 후에는 10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 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인구 7만 정도인 가 선거구나 마 선거구에서 정수를 1인 줄여 아 선거구를 3인으로 만들거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송파에 정수 1인을 늘려 아 선거구를 3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법을 두고 획정위원회는 굳이 가불병 선거구에 기초의원 정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내 동편제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 안에 나와 있는 동편제 변경은 현재의 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구수만을 고려한 변경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 분명히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변경안의 근거는 공직선거법도 서울시 조례안도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몇 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배치할 것인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쥘 수 있는지 그 힘을 유지하겠다는 것, 본인이 공천할 수 있는 기초의원 숫자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공천만 하면 기초의원 정도는 무투표로도 당선되는 양당제 체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에 비롯된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조건을 무시한 채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선거구 획정안,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선거구 획정안, 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채 양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인 선거구만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 이 모두에 반대합니다.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를 전면 폐지하고 4인 이상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노원구 위원장이자 노원구 의원 최나영입니다. 노원구 선거구 조정 변경안들에 대한 진보당 노원구 위원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구 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으로 발생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대폭 변경한다면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구체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을 모두 변경안 1안이 적합할 것입니다. 먼저 갑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안이 가장 적합합니다. 기존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며 조정이 반드시 불가피한 곳만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나다 선거구 모두 생활권, 교통, 접근성이 인접해 있어 주민 의사 반영에 적합합니다. 1안의 인구 편차는 과거에도 이미 지속되던 수준이므로 선거 임박하여 무리하게 조정해 유권자 혼란을 야기할 만큼 문제되는 사유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변경안 2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편차를 고려한다고 했으나 단순히 나다 선거구 인구만 바뀌었을 뿐 전혀 고려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릉 이동과 중계본동은 터널로 단절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고 교통 불편 지역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입니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변경안 3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생활권을 공유한 공릉 1, 2동을 분리했습니다. 큰 도로도 아닌 완전 하나의 마을을 분리하였는데요. 지도 확인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집과 학교가 각기 다른 선거구가 되는 지경입니다. 유권자 혼란이 가장 심각한 안입니다. 또한 역시 공릉 2동 중계본동은 산 터널로 단절되어 있어서 접근성 낮아 부적합합니다. 변경안 4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의석이 한석 축소됩니다. 노원갑 주민의 권익을 급작스레 침해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원에는 없던 2인 선거구가 발생합니다. 소수정당 배제, 거대 정당 독점 구조라 지적받아왔던 작은 선거구로 후퇴하는 안입니다. 4인 선거구가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과 같이 선거에 임박하여 4인 선거구로 만든다면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 정당 후보들은 단기간에 인지도조차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2인 선거구 2개를 이름만 합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지역은 모두 나선거구의 대혼란이 조성되는 안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선거구는 본 의원이 있는 선거구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수 정당의 의석이 있는 지역입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나선거구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무리스럽게 조정하려 한다면 소수정당 배제,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원 을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1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주민 생활권을 보존하면서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안입니다. 2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구 재편성으로 변경 폭이 과도하고 생활권 고려가 부족합니다. 상계 5동을 마들역 생활권과 묶은 것은 이곳의 생활권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2, 5동을 분리하여서 생활권이 단절됩니다. 당연히 유권자 혼란이 예상됩니다. 4, 5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제도입니다. 사표 심리를 부추기고
거대 정당 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노원구 조정안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지역 모두에서 이란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기반 지역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최소 변경안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지역이 아닌 곳까지 대폭으로 흔들어 놓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노원구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대문 구의회 선거구 조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진보당 동대문구 지역위원장 오준석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지역입니다. 당시 마선거구는 4인, 바선거구는 5인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정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시범 실시 이후 중대선거구제가 신진 인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조정안은 이 같은 시범 실시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이번 조정안은 특례 해제라는 형식적 이유만을 앞세운 결정이며 시범 지역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후퇴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입니다. 2인 선거구는 양당 체제를 고착시키는 구조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에서의 견제와 비판 기능은 사라졌으며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대문 구의회에서 드러난 항공료를 부풀린 해외 출장비 횡령 의혹, 구의회 의장의 코테크 의혹 등 각종 비리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당 동대문구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의 취지를 살려 마선거구 4인, 바선거구 4인 등 기존 정수에 준하는 다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범 지역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유지 및 확대를 논의한 것이 맞지 오히려 퇴행하는 조정은 어떠한 명분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전국적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동대문구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동구, 강북구, 광진구 등 많은 지역에서 3인 이상의 다인 선거구로 구성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역시 2인 선거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다인 선거구를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지방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밝힙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유권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하며 그 요구는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동대문구 의회 선거구 조정안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정치개혁을 위한 결정으로 바로 잡히기를 촉구합니다. 네,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현입니다. 네, 진보당 서울시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공직선거법의 대의와 취지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명백한 민의 왜곡이며 주민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순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표 심리가 폭증해 다양한 선택이 봉쇄됩니다. 4인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에게 주는 표는 죽은 표가 될까 두려워 결국 양당 후보에게 표가 쏠립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양당의 기득권만 더 강화됩니다. 둘째,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우리 주민들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1대1 구도를 고착화시킵니다. 제3의 정당, 소수 정당은 물론 유능한 무소속 후보들조차 출마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경쟁 없는 선거가 됩니다. 그 폐해는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373명을 선출한 선거에서 무려 1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8개 선거구 중에서 7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의 선택이 사라진 정치 실종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특정 정당의 의석 나눠먹기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지방의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여 진보당 서울시당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 개선을 멈추고 우리 주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선거 제도의 정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인 선거구로 쪼개놓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하며 정치 다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생활권 보장을 우선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뒤에 보도자료에 발언하신 발언문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따로 이렇게 있답니다. 세팅해 드릴게요. 지금 2시 37분인데요.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특별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미리 좀 자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사회권 선진국 특위위원장이신 김선민 의원님께서 자리하시는 대로 공식 기자회견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필요할 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드려야 되나? 발언하실 때 좀 들고 이렇게 드릴게요, 미리.
되면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특별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장애인 혐오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행을 하게 된 저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특별위원회 김선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창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활동하고 계신 정춘생 의원님 함께 자리하셨고요. 함께 하신 장애인위원회 회원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채권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광섭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심지선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윤영균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진화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이강표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문규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 장애인위원회 최창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8분의 장애인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선민 위원장님과 최창현 위원장님께서 나누어 말씀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사회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박민영을 언제까지 감쌀 것입니까?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인을 향해 퍼부은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일그러진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곳 말고는 기득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공천했다,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인간 이하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짓밟는 명백한 혐오이며 폭력입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을 비판한다는 얄팍한 핑계 뒤에 숨은 비겁한 공격일 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창기 청년 대변인 발탁 보도 당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따뜻했던 윤석열식 보호가 그리운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보답이라도 하듯 저열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호만 받아봐서 그런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은 도통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엄중 경고라는 말로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내부 문제에 언론이 집착하고 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박민영 대변인에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 이준우 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론 반대자를 비판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감싸고 당 대변인이 두둔하니 박민영 대변인은 신이 났습니다. 여성 장애인 정체성을 방패로 쓴 김예지 의원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쭈쭈 보호만 받다 보니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결국 철부지 정치인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자당이 배출한 내란 우두머리를 오냐오냐 감싸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장 최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윤석열 집권 3년은 장애인 차별과 혐오의 시기였습니다. 인권 실종의 시기였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내란장단 국민의힘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부끄러운 정치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장애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십시오. 박민영 대변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징계를 기다리십시오.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회는 대한민국 260만 장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국민의힘을 응징하고 박민영 대변인을 징계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최창현 장애인위원장님 말씀은 기자회견의 요지 부분을 낭독해 주신 것이고 공식적인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위원회 분들의 울분의 어린 말씀을 백불 자리에서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장관 취임 기념 민노총 월세 탈출 프로젝트. 국회 기후에너지 환노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총 110억 원을 쪽지 예산으로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전국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 연간 수익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이 거대 조직은 서울 소재 건물을 월 2,600만 원에 임차 중인 데다 보증금만 31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혈세 55억 원을 또 받아갑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55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9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조직에 국민 혈세 55억 원을 쏟아붓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예산을 주도한 민노총 출신 장관입니다. 본인 출신의 조직에 혈세 퍼주기, 이건 아예 대놓고 코드 예산에 대선 보은 예산 아닙니까? 이 나라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 불공정한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당장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 터무니없는 양대 노총 특혜 예산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되죠. 아, 네. 그럴게요.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족한 장애 감수성과 또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그리고 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과 함께하는 네, 더불어민주당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네, 두 사람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하에 대한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물론 이후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와 인식의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언어에 담긴 권력관계와 차별구조를 무시한 발언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언제든 용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후 대응을 총괄했던 당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순히 엄중경고라는 소극적 조치를 내렸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소한 일, 언론이 지나치게 반응한다라며 논란을 경시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핵심 가치를 깃털보다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의 존재와 권리가 조직 내 소모적 논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이 가진 부족한 장애 감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권 책임을 생각할 때 지도부가 강력한 공식 사과, 실질적 징계,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장동혁, 송원석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단순한 경고를 넘어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소한 일이라고 폄하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적 언행이 해프닝이나 과잉 반응으로 치부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당은 그 중심에서 책임과 모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와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